이제 8강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융합형 문학독법 8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한 편 한 편 집중하면서 읽으면서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지문들이 여러분들 일회용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현대수필인데 이상의 조춘전묘 나왔던 작품인데 여러분들 좀 잘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생활에서의 공터가 하나도 없는 그 서글픔, 또 도시 세태적인 물질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의 의식이 다분히 잘 담겨있는 이상의 훌륭한 수필이고요. 또 조지훈의 멋설이 있습니다. 조지훈 지조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말 대단한 문학가입니다. 멋설 또 나올 수 있어요. 김용준의 개, 이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편의 현대 작품과 관련해서 융합형 이 지문들을 잘 좀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분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읽으면서 조금 쉬어간다는 느낌, 요런 느낌 괜찮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제가 그 지문은 간단하게 또 서머리하고 주로 문제 푸는 그 관점에서 어떤 것이 정답, 오답,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현재에 출제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풀었죠? 화면 보면서 같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강째에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게 마련이죠. 자, 현대 수필인데 조춘전묘예요. 이상이 굉장히 시도 잘 쓰고 수필 읽어보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춘이라는 것은 이른 봄에, 전묘는 묘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을 묘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가번에는 양태사의 야청 노희성이 원래 이제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나왔거든요. 한시가 나왔고, 나번에는 정철의 송미인곡인데 요 A번 대목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상의 수필 중에 이 B번을 비교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출제 기법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27번에 보시면은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송미인곡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제부터 좀 할 겁니다. 이제 뭐 말리지 마세요. 좀 속도감 있게 할 겁니다. A에 보면은 이제 님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니까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이제 연약한 체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 같다 흐느적거린다. 얼굴은 뭐 이 페이스 이 얼굴이 아니라 그 15, 16세기 때에는 전체적인 형체를 말해요. 형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몸 형체가 흐느적거려 님이 약하다 이거죠. 편하실 적 몇 날이냐. 춘한 고열. 봄에도 봄 추위가 있잖아요. 여름에 더위입니다. 고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추위를 동천,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셨을까,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이 A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B번은 바로 문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 B번은 이상의 조춘전묘인데 요것만 읽고 풀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으니까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이 17번을요. B번에 봄이 왔다. 이제 계절감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죠. 가난한 방 안에 이게 공간입니다. 외꼬아리 분, 이 화분이야. 철을 찾아서 싹이 튼다. 그 닭곱 한 대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화분의 흙 위에다가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 트는 걸 보고서 거기에다 잉크병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 했는데 봄이 오니까 싹이 텄단 말이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러니까 요 모습은 이제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은 빈 공터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 화분에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작은 흙, 이것만큼은 빈 공간 아닌가. 뭐 이거는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물질로 환산되지 않은 유일한 공터 아니냐. 여기에 내가 물을 주고 싹이 트니까 거기에 물을 주고 애정을 이 빈 공터에 보이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뭐냐. 1번 바로 풀어볼게요. 모든 대상에 대한, 모두 A, B 모두 대상에 대한
A의 대상은 님입니다. 님.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B의 대상은 화분에 남아있는 흙이죠. 요게 이제 공지란 말, 공지. 공터, 빈터입니다. 관심과 애정이 나타나 있다. 요게 맞는 거죠. 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니까 님을 생각하고 걱정도 하는 것이고, 이 B번에는 화분에 그 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물을 준 거죠. 요게 무조건 맞고요.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비판. 물론 이제 B반 글을 읽어보면은 비판적 태도가 있어요. 이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빈 공터가 하나도 없더라. 이 도시의 삶이라는 게. 근데 A는 완전히 비판이 없고요. 그리고 이 B번 자체에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이 B번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 B번 글 전체에는 깔려 있다. 그러나 B번에는 없다. 어쨌든 A가 안 돼서 확실하게 틀린 것이고, 3번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 낙관이라는 것은 잘 되리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전망이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 기대가 있다. 두 개 다 없어요. 그냥 걱정하는 것이고, A는. B는 그냥 화분에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니까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싹이 잘 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A에는 공간적 이동이, 이거는 이제 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지 뭐 공간 이동 이런 건 없고, B에는 시간적인 경과, 이게 봄이 왔다,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죠. 이건 A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는 반어적인 표현, 근데 반대로 표현한 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B는 비유적인 표현. 근데 B에는 뭐 잉크병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었다 했으니까 비유적인 거 없고 반어적인 거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1번이 답인 것은 그냥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8번에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했으니까 뭐 다를 빨리 한번 읽어보죠. 이상의 조춘 전묘라는 수필이야. 그날 황혼에 이제 시간적 배경 나오고, 공지 없음을, 이거 빈터란 말이죠. 공간이죠. 한탄하며 누구 집 2층에서 저물어가는 도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2층이라는 공간에서 저 밑에 이제 도심지 도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출몰이라는 것은 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니까 날만 따뜻해지면은 지가 나타났다가 뭐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엉성한 빈 공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공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빈터를 2층에서 쫙 내려다보니까 이제 보였다 이거죠. 이 에피소드입니다. 무슨 보험회사의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필한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막은 목산, 눈으로 얼른 쫙 살펴봐도 눈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목산 밑에 해설 나왔으니까 범 1000평, 그러니까 대충 1000평 이상의 명실상부의 공터가 아닌가. 쫙 빈 공터가 이제 그때 뭐 30년대 이상이가 살았던 그때만 해도 이제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쫙 들어섰겠죠. 근데 빈 공터가 딱 보인 거예요.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빛으로 덮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 공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훌륭한 공터라든가 명실상부의 공지라든가 황량한 공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러한 인외경,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인외경, 사람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그러한 지경에 느낌을 풍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유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정말 빽빽한 이 도시에 이 공터가 있다는 거. 인마의 발자취가 끊긴지, 사람과 말도 발자취가 끊긴지, 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이 공터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서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희롱한다. 정말 공터, 정말 이 세상에는 이제는 공터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깐 번질한 길도 공터가 아니고 질펀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의 산이고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소유지도 아닌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그런 공터는 이 도시에는 없다. 생각하면 들에 나 있는 풀 한 포기가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다 주인이 있다 이거죠.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는 일보의 반보를 어찌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으로 썼어요.
우리는 어떤 소유자가 없는 땅을 밟을 수는 없다. 다 소유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제법 교회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말없이 허가를 해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보험회사의 신축 용지인 바로 그 공터를 말합니다. 아, 저기 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니까는 보험회사가 땅값이 오르기를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리 잡초가 아직은 올리지 않은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진짜 공터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B번에 그 화분에 있는 흙만이 빈 공터다. 거기에다 물을 주었다. 요게 나왔고, 그리고 천하의 공지라고는 요 분 안에, 화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주화했다. 그러나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굴 납작한 공지. 요건 이제 화분에 있는 흙을 말하잖아요. 너무나 좁잖아요. 너무 좁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쉴 수 있는 빈 공터가 없는 이런 도시의 어떤 물질 중심적인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상당히 그 좋은 수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8번을 바로 들어가 버릴까? 28번을 그대로 보면은, 보기에 보면, 현대인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막 그 히스테리 있고 조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도 많고, 이게 다 신경증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이다. 벌써 이 문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식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이제 은유법을 쓴 거죠.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난다. 그러니까 욕망이 클수록 어떤 그 빈 곳이라는 것은, 빈 구석이라는 것은 공허함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어떤 그 비어있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빡빡하고 욕망이 커져갈수록 어떤 비어있는 공허감이나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내면의 상실감이 더 늘어난다. 욕망에 비례해서, 이런 뜻이죠.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빈 구석, 현대인의 내면의 그 공허함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우라의 불길이다. 그러니까 내면이 공허하니까 어떤 그 정말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뭐다? 분노다 이거죠. 이 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우라의 불길은 뭐냐? 바로 이 분노, 화, 짜증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신경증, 욕망에 비례해서 커져가는 내면의 우라, 짜증, 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과 맞아야 되고 보기하고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다시 문제 보면은 28번에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한다. 이 보기를 통해서 다의 화자의 심리는 뭘까? 그것은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 대한 화, 짜증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간다? 이 글의 필자가 무슨 화려함에 이끌리는 게 아니죠.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끌려서 헤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전통적 가치가 배척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 슬픔을 느낀다. 이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효라든가 충이라든가 뭐 장유유서라든가 이런 것인데 관계없어요. 오로지 물질 중심으로 이 도시가 욕망을 재생산해 가고 있다. 빈 공터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한 화 이거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책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여기에서는 30년대 수필이긴 하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뭐 극복 이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절망감, 상실 이런 거 아닙니다. 4번 도시 문명에서 도피해서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안 나왔어요. 그냥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과 틀린 거예요. 이 제시문은 전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뭐 필자가 도시에서 우울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화도 있기 때문에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아닐까? 그것은 이 제시문에서 나오지 않은 읽는 사람이 오버한 거예요.
그것은 망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물질적 가치가 중시된다. 도시 문명, 불만이다. 피로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번에 같은 장소가 아닌 것은 뭐냐? 아까 했어. 이것은 훌륭한 공터. 이것은 이제 보험회사가 건축을 하려고 비워놓은 공터를 말하고, 명실상부의 공지고,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공터고, 공지다운 공지, 공터다운 공터, 이러한,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공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2번에 동굴납작한 이 공지, 너무나 좁은, 요건 화분의 흙이 있는 공터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5번이 되는 것이죠. 이 나머지 4개는 보험회사의 공터를 말하는 것이니까. 자, 현대수필 두 번째는 조지훈의 머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수필입니다. 조지훈은 우리 문학사상에서도 수능에서도 조지훈의 작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육구평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독재시대 때 지조론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지성인 고려대학교의 그 교수도 했었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첫 번째 소장을 겸임했었고요. 굉장히 그 살아있는 또 행동하는 양심, 지식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문인이자 투쟁가이자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머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필 조금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좋은 수필이고요. 2번, 3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훌륭한 수필이에요. 좀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하늘이 드높아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이제 계절적 배경 나왔어. 가을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잎이 진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송이 황곡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사람마다 가을이라 이러니 나도 가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가을이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기었으니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가을을 맞이해서 왜 사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삶에 대한 성찰이 있는 글이죠.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의전병.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보다. 삶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그것은 유의전변. 모든 것은 전변, 변화한다. 유의는 형상 지어진 것. 예, 만들어진 것들은 다 변한다. 만들어진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안 만들어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은 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들어진 세계, 뭐 이런 건물이나 나무를 심고 또 뭐 얼굴을 고치고 우리의 몸 이런 거, 물질 세계는 다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그 유일한 절대 법칙이 뭐냐면은 무상입니다. 무상. 이 상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죠. 무상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원리, 유일한 실제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어쩌녁 마시다 남은 머루수를 돌이키고 나니 새삼스럽게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그러니까 뭔가 삶의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나의 삶,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어떤 근본적인 운행의 어떤 법칙, 뭐 진리라고 해도 되고, 이런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이 우리 조지훈 선생은 멋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자연의 이치는 유의전변이거든요. 다 변한다. 이것은 무상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상이라는 것을 모든 건 다 변해버리니까 이 지어진 것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인가 슬플 수도 있는데, 우리 조지훈 선생은 그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멋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생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필입니다. 좀 깊이가 있죠.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는 바로 이 글쓴이 조지훈을 놓아버린 소. 그러니까 소는 마음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린 마음은 마음 놓고 산다. 자유인을 뜻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혼데 조지훈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방우자가 자기 자신이 내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도라고 자연의 이치다 이거죠. 이 자연의 이치, 이 로고스라고도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도라고 일물,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고, 일심, 모든 것은 일심이다. 하나의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일심, 이 멋을, 자연의 이치를 일심이다, 일물이다, 도라하고, 대중이 없는데 막 딱 정해진 게 없는데 어쨌든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이치는 다 멋이다, 멋스러운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어떤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왜냐하면 멋은 자연의 이치니까.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그러니까 멋이 바로 무상이고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뭔가 변치 않는다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들은 이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없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괴롭다, 번뇌라고 이르더라.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적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긴다. 유유자적. 유유자적은 구속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이고요. 자적, 자유자재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속을 받지 않고 논일 수 있으면 이 세상은 멋이 됩니다. 이 우주의 이치라든가 자연의 이치라든가 삶의 이치라든가 이것을 그것 자체대로 구속받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움을 받지 않으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나의 멋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주의 회의, 의심하고 따져 묻고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든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슬픈 세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슬픈 세속이 될 수도 있고요. 멋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우주하고 나는 누가 주고 종이고 주인이고 노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분리가 된 게 아니다.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이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슬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하고 의심하면은 슬픈 것이 되고, 내가 왜 없어져야 되지? 내가 왜 사라져야 되지? 왜 내 허락 없이 나는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큰 고통을 안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우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슬픈 속이 됩니다.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도 되고 아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속의 대비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윽하고 고상하고 이 슬픈 속과 대비되는 말이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슬픈 속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세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담하고 고상하고 멋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질이 있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죽지 못해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없는 재미를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적하면 자유가 되고 아가 되고 멋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자적하지 않으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구속이 돼 있으면은 슬픈 속이 되고 억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로 보자면, 이 조지훈 선생으로 보자면은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밥과 한 발의 밥과 산나물로 좋게 목숨을 이루고 한 책상에 책이 있으니 서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있는 보기 족하지 않은가, 만족스럽다 이거죠. 받아들입니다. 실을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리가 누구냐. 어째서 세상이 괴롭다고 하느냐. 이는 구태여
일부러 인위적으로 복을 찾으려 함이니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가는 거 아니냐. 바로 여기에서 만족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적하면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 흐름을 타고 넘으면 뭐 책 하나만 있어도 만족, 물만 있어도 만족, 있는 조건에 만족해서 자연의 이치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 자체로 자적함이 되고 자유로움이 되고 구속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바로 멋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행복이라. 다만 이런 사실을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샀노라. 이게 멋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필이거든요. 38번 보면 유익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을 써준다고 할 때 발문은 책의 끝에다가 쓰는 글입니다. 여기 제가 해설해놨죠.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쓴 글이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경위라든가 어떤 소감 같은 것을 끝에다 쓰는데 우리가 그 시험 문제 풀 때 발문이라고 할 때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건 질문이에요. 선지 1, 2, 3, 4, 5 이건 발문이고 책의 끝에다가 쓰는 발문은 한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조지훈의 이 글에 대해서 도산 12곡을 그 지었던 이황 선생 있잖아요. 이건 이제 가정형 문제입니다. 뭐 이황하고 조지훈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지훈 선생은 60년대,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살았던 대지성인입니다. 이황 선생은 조선시대 때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게 융합형으로 나왔거든. 이황의 도산 12곡하고 조지훈의 멋설이 융합형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형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황의 도산 12곡을 썼던 이황 선생이 조지훈 선생의 이 수필을 딱 읽고 발문을 썼다. 이 조지훈의 글 끝에다가 발문을 써줬다. 이겁니다. 그 발문 내용이 뭐냐. 나의 제자인 지훈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이름에 세상에 알려졌다. 오랫동안 왕래가 소원, 조금 뜸해졌다. 멀어졌다. 자신이 지은 글을 한편 가져와 나에게 발문을 청하게 읽어보니 내용과 뜻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자, 이 대목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38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 조지훈의 멋설에 해당하는 발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시문의 내용하고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황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지훈의 멋설의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돼. 거기에 연속선상에 이황이 이 멋설의 이 수필의 책 끝에다가 써준 글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아마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지금 나는 늙어서 향리로 돌아와 한가롭게 살고 있지만 제자의 깊은 뜻이 담긴 글을 틈틈이 대하며 소일거리로 삼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의 글의 끝에다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뭐 비판하고 뭐 거기다 막 까고 그런 글은 안 되고요. 또 자기 이야기를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 적절한 내용이 뭐냐. 자 1번 세상살이의 변화와 굴곡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 자적이라는 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사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훈 너는 나의 제자 너는 집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내 뜻대로 욕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세상이 왜 이런가 막 이렇게 회의하지 않고 막 달라붙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유자적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요게 지금 이 조지훈의 멋설에 딱 맞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가장 잘 내용의 왜곡됨이 없이 요약을 잘하고 있는 거.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근데 나머지 선지도 읽어봐야겠지. 이번에 인간의 이욕에 매어 살면서도 누가? 조지훈이가. 근데 조지훈은 욕심과 이로움에 매어 살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근데 뭐 자연의 일부다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틀린 거예요. 요게 틀린 겁니다.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할 수 있죠.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책의 발문에다가 이런 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요건 허용을 할 수 있는데 요게 틀려서 답이다 이거죠. 답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훌륭하다. 요건 할 수 있고, 내가 젊었을 때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요거는 일탈이야. 그러니까 남의 글 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은근히 지금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발문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행복해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쫓아가되, 조지훈의 이 글이 그런 글인가? 근데 이 조지훈의 글은 우주의 이치를 멋으로 받아들이면 자적하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그 소박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감을 즐긴다. 이런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욕구, 행복해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실제에다가 멋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태도, 인생 태도를 쓴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거다. 그걸 제시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겁니다. 즐김과 따져봄에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근데 즐기는 거하고 따져 살펴봐라. 즐기는 거하고 따져 살펴봐라. 요건 이제 성찰이 되겠는데, 즐기는 거하고 따져서 성찰을 해보는 것을 균형을 맞춰라. 근데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권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삶에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뭐 요런 건, 이 말 자체는 허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인간들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한다거나 즐기는 것과 따져봄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무슨 뭐 자기개발서라든가 그 행복론 이런 그 세속적인 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된 것을 좋아하나 지우는 평범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지니고 있으니 그 성정을 따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은 뭐 허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조지훈 선생이 유명해진 게 지조론이라고 하는 수필을 지었어요. 독재한 거는. 근데 이 지조론이라는 글하고 이 제시문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그 유혹적인 오답이 됩니다. 이 제시문은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지니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발문에다가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글은 이 지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주의 이치, 유의전변, 무상할 수도 있는데, 슬플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멋이다. 받아들일 때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한 것이잖아요. 지조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 발문에 해당은 하지 않고요. 또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허황된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이 제시문에서 뭐 사람들이 너무 기이하고 허황되다 이런 것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맞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필 중에 하나가 이 개인데요. 김영중이라는 수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6구평에도 많이 나오고 뭐 교육청 사설모의고사 뭐 기출문제에도 등장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 개라는 작품은 꼭 필독입니다. 필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쭉 한번 읽어보고 문제 쫙 풀겠습니다. 자, 정소남이라는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난초를 흙에 묻지 않게 딱 그렸다. 타족에게 짓밟힌 땅에 개개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다른 족속에게 짓밟힌 땅에 그 깨끗한 난초를 거기에 땅에, 그 더러운 땅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초를 땅에 묻히지 않고 그렸다. 이런 말을 이제 처음으로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이 수필의 그 뒤쪽에 쭉 보면은 나라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어떤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비판의식, 그것과 연관된 이 서두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개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무슨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요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케 하는, 방불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서 작가의 청구한 심경, 마음이죠. 그 깨끗한 마음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환히 단순한 기술적인, 기교적인 어떤 그림만이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그림이 비로소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도 한다. 이 말은요, 예술의 본질은 단순한 어떤 기법, 기술, 이런 것이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 예술인 이유는 그 어떤 고상한 마음이 있죠. 정신의 세계를 작품에다가 구현했기 때문에 예술인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2번이죠. 기억과 보기에 나타내는 예술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호소하는 방편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환희, 단순한 기술적인 재주로 전락할 수 있는 환희 예술이 될 수가 있다. 기억의 예술가는 정신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보기는 뭐냐면은 글씨와 그림은 모두 수에, 이것은 기술이야. 손기술입니다. 수에 속하는 것이니 그 솜씨가 없으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배우더라도 능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예술이란 것은 이런 기술적인 것, 기법적인 것에 예술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흉중, 가슴, 마음이고 정신을 의미하죠. 흉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의 관점은 예술의 본질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상호 대비되는 관점이잖아요. 이런 그 비교 대비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야 됩니다. 융합형 문학 독법의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밑바닥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 기억과 보기에서는 모두 예술을 상과 동일시한다. 이건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기억과 보기에서는 모두 예술의 보편성, 이런 거 언급한 게 아닙니다. 기억은 정신의 세계를 강조하는 것이 예술이다. 보기는 기술이다. 기법이다. 손재주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3번, 기억에서는 예술을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거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에서는 예술적 자질이 길러지는 것이고 보기에서는 천부적인 것이냐, 이것은 타고난 거냐, 이것은 길러지는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어떠한 마음을 담느냐, 이건 정신이고 보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기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자, 제시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약 이하에 보면은 이 오죽자는 나에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로부터 시옷 가끔씩 그림장이나 그려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있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 테라 대부분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해서 대충 그리다는 뜻으로 밑에 나와 있어요.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런 경우에 택하는 화제, 그러니까 이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어떤 시나 글씨 같은 어떤 시 구절을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화제라고 합니다. 이 화제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개를 그린다. 그러니까 개를 소재로 해서 그 개 그림에다가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그 개에다가 어떤 시 구절을 딱 적어 놓는다 이거죠. 개란 놈은 첫째, 내가 왜 개를 많이 그리느냐 하면은 수월하다. 긴 양호에 그 붓입니다. 붓. 이 붓에다가 묵을 듬뿍 붙이고, 그러니까 물을 쫙 붙여서 붓 끝에다가 묵을 약간 찍어서 붓 좌우로 쫙 이렇게 휘두르면은 앙버티고 엎드린 꼴에 8개 긴 발, 앙증스러운 2개의 집게발, 개의 모습입니다. 즉각의 하얀 바탕에 나타난다. 금방 그릴 수가 있다. 내가 그려놓고 봐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다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화제, 그림 속에 시를 쫙 적어놓는다 이거죠. 이게 화제입니다. 어떤 시를 그 개 그림 옆에다 적어놓냐면은 바로 이거죠. 뜰에 가득 차가운 비가 내려서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을 얻어서 종행 막 그 세로 가로로 개들이 막 기어다닌다 이거죠. 마음껏 다니느나 누가, 개가, 창자 없는 개가 참으로 부럽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을 모른다. 누가, 개가. 왜냐? 개는 창자가 없다 이거죠. 보통 이 창자는 이 마음을 뜻하잖아요.
어떤 슬픔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개는 진짜 뭐 내장이나 뭐 대장 이런 뭐 창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빨간 것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자 없는 개. 그래서 여기에 무장공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창자가 없는 개다. 근데 창자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 창자가 없으니까 뭐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는 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개가 부럽다. 이렇게 쓴 것이고, 한평생 창자 끊는 실험을 모른다네. 근데 요런 시를 개 그림 옆에다가 딱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 개 그림 옆에다가 이 시를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로 개를 두고 지은 시가 이것뿐이라마는 내가 쓰는 이 그림 속의 이 시 화제는 10중 8구 윤호당의 작이라는 이 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항례. 항상 내가 사용하는 이 사례다. 왕세정에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잎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개가 결국 사람한테 씹혀서 먹히고 만다. 요런 대목도 묘하기는 하나 좋지만은 이 무장공자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이 대목. 그러니까 창자가 없으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극한 슬픔. 말하자면은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도 슬픔을 몰라. 왜냐? 창자가 없으니까. 요 대목이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근데 요 말은요 상당히 비판적인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슬퍼해야 되는데 창자가 없으니까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개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지만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그랬어.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이게 개입니다. 창자가 없어. 어떤 살이 분별이 없다 이거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멸망을 하고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거든요.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같은 이 글이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당연히 나라가 뺏겼으니까 단장, 그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져야 되는데 창자가 없는 슬픔을 모르는 개 같은 인간들이 많더라 이거죠. 이런 인사라는 것은 개 같은 인간을 말해요. 말하자면 슬퍼해야 되는데 나라 멸망하는 슬픔을 몰라.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건 대단한 현실 비판의 수필이에요. 엄청난 비판이잖아요. 자, A번에는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메어달고 이 해공을 낚아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이 해공이 바로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이 개에 대한 명칭이 앞에는 무장공자라고도 나오고 여기 있죠. 해공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장공자라는 말은 창자가 없는 개, 슬퍼도 슬퍼함을 모르는 개라는 뜻으로 비판적인 용어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공이라는 말로 쓴 거야. 개에 대한 명칭이 좀 달라졌죠. 이 해공을 낚아본 사람은 되게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놈도 내다본지 않다가 콩알만큼 시간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들이를 보아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개의 먹이를 뺏느라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다 이거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 상쟁, 자기들끼리 개들끼리 싸움을 해. 그 바람에 실을 번쩍 축혀 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익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어부지리 고사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하다가 그것을 보고 있던 제3자가 사글이 잡아가고 만다. 제3자가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여기다가 갑자기 쓴 거예요. 왜 썼을까? 이 수필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개 이야기를 통해서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줄 모르는 이런 개 같은 민족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무장공자라는 이름으로 개를 비판했고요. 이 A번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싸움하다가 제3자가 그냥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민족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 지금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끼리 서로 싸움하다가 제3자인 일본 놈이 우리를 싹 먹어치웠다 이겁니다. 그때에는 이 해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 자, 그래서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비판의 대상이죠. 이 개라는 놈은.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미소스럽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히 증오스러울 정도로 비교할 바가 없는 놈. 정말 화가 나는 놈. 걔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이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좋은 소재고 이 개 그림 옆에 이런 시를 적어 놓은 것은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굿 소재다 이거죠.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려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그러니까 창자가 없이 정말 슬퍼해야 되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또 자기 속을 막 차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마는 이런 친구나 이런 우리 민족 인사들에게 이런 비판적인 뜻을 전달하기에는 딱이다. 이런 개그림이 딱이다. 이런 뜻으로 쓴 세태 비판적인 수필의 대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빗대어서 현실 비판적인 뜻을 드러낸 굉장히 좋은 수필이거든요. 이게 출제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A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A를 설명하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딱 이 A에 있는 부분하고 당연히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A에 있는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A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 이 A는 이 빗대어서 지금 쓴 거잖아요. 이 개를. 근데 이 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비판적인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이 A만 봐서는 안 되거든? 오히려 이 A의 위에, 이거 보세요. 이 위에, 그리고 바로 밑에. 위아래를 봐야 돼. 위아래. 왜냐면은 이 A라고 하는 이 개는 하나의 이 동물 소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거 빗대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게 뭐냐를 알려면은 바로 위아래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바로 위에 이런 인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민족 중에는. 결국에는 인간 세계를 비판하기 위한 거잖아요. 슬퍼해야 되는데도 슬퍼하지 못하고, 이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고 눈치 없는 미물. 나도 그렇고 우리 민족 인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개 같은 인간들.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어리석고 눈치 없고 서로 싸우기 좋아하는 놈. 이것도 비판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A에는 서로 싸우다가 어부에게 이익이 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비판을 위해서 썼다. 이것이 A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 제재, 이게 개잖아요. 결국 개에 대한 글쓴이 평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A를 쓴 거예요. 라고 A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거의 A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A는 안 나와 있어도 이 평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기능과 역할을 묻는 거하고 설명이라는 문제를 분리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 근데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이렇게 기능과 역할의 문제를 설명의 문제로 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A를 왜 궁극적으로 썼느냐, 그것을 설명해라 라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드러내려고 쓴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개를 썼다. 그 다음에 동물에 빗대어 썼잖아요. 개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풍자.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개를 통해서 인간 세계의 모순점을,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 세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 이게 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비판하는 것이 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자체에는 뭐 왜 비판이 없죠? A 자체는 풍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A를 설명해라 라고 했을 때는 기능으로 낸 문제예요. 기능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A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A를 설명한 문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리면 요것도 틀려야 돼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거죠.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고사성어, 이게 이제 어부지리 고사잖아요. 제3자가 이익을 본다. 요거는 맞죠. 어부지리 고사성어를 활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어부지리 고사성어를 쓴 이유가 A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해서 쓴 거예요. 그것은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서 어부지리 고사 이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세태를 비판하려고 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면은 뭐 사투리라든가 뭐 현재형 시제를 쓴다거나 뭐 대화나 묘사를 자세히 뭐 리얼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성어를 쓴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사실적인 효과를 위해서 고사성어를 썼냐? 그건 아니고 개의 이야기를 왜 썼냐? 이 개를 통해서 비판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A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설명해라. 그래서 요게 틀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본다는 교훈을 담고 있죠. 또 앞부분과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제재에 또 다른 속성. 이것도 이제 선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앞부분은 무장공자라고 해서 창자가 없다.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른다. 그리고 뒤에는 이 해공을 쓸 때는 서로 싸움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개라는 놈들은 서로 이기적으로 싸움을 잘할 때는 해공이라는 이름을 썼고, 이 창자가 없는 놈 했을 때는 슬퍼해도 슬퍼할 마음이 없는 놈, 그럴 때는 무장공자를 쓰고, 슬퍼할 줄 모르는 놈이다 그럴 때는 무장공자, 서로 이기적으로 싸움을 한다 그럴 때는 해공, 이렇게 개를 이런 식으로 무장공자와 해공이라는 이름을 그 속성에 맞춰서 또 다른 이름을 써서 그에 따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조금 선지가 어렵죠. 근데 이 개는 궁극적으로 왜 썼냐? 사실적 효과를 위해서 쓴 건 아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출제 의도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 부분에 대한 설명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고, 그쵸? 아까 여기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일치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 부분은 왜 썼는가 라고 하는 존재 이유라든가 기능 역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려면은 이 부분만 딱 읽어서는 안 되고 뭐다? 그 위에나 아래를 봐서 이걸 통해서 뭘 썼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렇으니까 니은에 대해서 이 무장공자입니다. 창자가 없는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가장 유사한 과정은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돼요. 이 문제는 이제 가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건을 준 거죠. 이 조건에 맞는 선지가 뭐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이 무장공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창자가 없다. 이거 맞잖아요. 그럼 물리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적인 어떤 거 보이는 형태를 말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조건이 일반적으로는 속이 없는 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의미, 창자가 없어서 끊어지는 아픔을 모른다. 되게 좋다. 그래서 평생 아픔을 몰라서 부럽다라고 재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제시문학으로는 좀 안 맞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필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부러운 것으로서 이 재인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를 하려고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이거 옛날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령을 물리적인 외적인 형태로 이름을 지은 걸 찾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외적인 형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롭게 다른,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이더라. 이렇게 부럽다.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된 그런 사례를 찾으면 답이 돼요. 그래서 1번,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행동이 느려. 이게 외적인 형태잖아요. 행동이 물리적으로 보이죠. 느림보라고 불렸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림보 너무 느리니까 놀림을 받았죠.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행동이 느린 만큼 서두르거나 실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다. 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요게 딱 답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서생원이라는 이 명명은 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근데 요거는 물리적인 외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건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동물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인식이 뭐냐, 그것하고도 별로 안 맞아요. 결국 동물 의인화한 건데 재밌는 표현이다. 근데 이거는 뭐 제 인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죠. 안 됩니다. 3번 옆집 아이는 똑똑하고 영리하여 똘똘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 속성입니다. 뭐 똑똑하다, IQ가 뭐 높다거나 뭐 수학 계산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은 물리적인 외적 형태가 아니거든. 뭐 이거 자체가 틀려. 조건에 안 맞죠. 게다가 착하기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다. 그리고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이건 뭐 제 인식 과정도 없어.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데에서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안 돼. 일단은 안 되고 처음부터 안 됐죠. 4번에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금촌댁이라고 불렀다. 근데 요거는 뭐 어떤 그 외적인 형태를 따라서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옆집의 금촌댁.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틀렸어. 알고 보니 고향이 금촌이었다. 내 고향이라 그 아주머니가 더욱 친근하게. 이것도 제 인식 자체가 없죠. 뭐 조금 뭐 안 좋게 여겼는데 좋게 여겨졌다거나 이것도 없고 물리적 형태도 안 되죠. 5번에 그는 돈만 하는 구두쇠다. 이것도 외적인 형태가 안 돼.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동의하고 살았는지 알게 됐다. 뭉클해졌다. 요거는 이제 제 인식은 좀 있죠. 구두쇠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니까. 근데 외적인 형태로서 그 외적인 그 물리적인 행동하는 것이나 그걸 통해서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옛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제시문화의 어떤 핵심 주제하고도 좀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낸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윗글에 대한 감상. 김영준의 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당연히 뭐 틀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1번 정선함이 난초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이 김영준의 이 글쓴이도 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은 현실 비판을 표현했다.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2번 개를 그리기가 수월하다. 그런 걸로 봐서 뭐 쉽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사에 얽히기를 꺼린다? 근데 이거는 현실 비판이잖아요. 이 현실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현실적 삶이 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얽히기를 꺼려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얽히기를 꺼려한다고 하면은 무슨 뭐 이 탈속적인 태도라든가 어떤 초월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초월이나 초탈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글은 오히려 이 우리 민족 인사 중에는 나라가 뭐 멸망하고 슬퍼해야 됨에도 슬퍼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익을 차리느라고 서로 싸우다가 망해버렸다. 우리 민족 인사 중에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얽힐 꺼려한다. 이게 완전히 틀려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윤호당의 시를 인용했잖아요. 개의 형상만으로는 개만 딱 그렸을 때는 자기의 진의, 자기의 본뜻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호당의 시를 딱 끌어다가 그 개의 모습을 딱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뜻을 드러낸 거죠. 단장의 비위를 모르니까 뭐 부럽다 이런 식의 시를 써가지고 개 그림 옆에다가 역으로 이렇게 슬픔을 모르는 개 같은 인간들이 있음을 쫙 간접적으로 그 그림 속에다 시를 딱 붙여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개 그림을 읽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너도 이런 개 같은 창작 끊어지는 슬픔을 모르는 애 아냐 하고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 시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걔를 어리석은 미물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걔와 동일시한다. 그렇죠. 나도 걔 같은 놈이다. 글쓴이, 이 글은 글쓴이의 삶에 대한 반성. 그렇죠. 나 자신도 걔 같은 슬픔을 모르는,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렇게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거죠. 5번에 걔를 그린 그림을 남에게 주는 데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 인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허용 가능하고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명백하게 틀린 것은 뭐냐? 2번이 틀려서 답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융합형 문학 독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풀이의 기법도 기법이죠. 그렇지만 현재 출제되고 있는 그 출제의 경향을 익힘과 동시에요, 이 고전 수필, 현대 수필에 즐겨 다루는 이런 그 문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주제가 암시되고 있는 그런 기법들, 그리고 이런 글들에 들어있는 어떤 심오하다면 심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주제 의식들을 충분히 우리가 살피면서 독해력을 좀 길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읽다 보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또 이 글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조금 쉬어가면서 사고력도 깊게 하고요. 또 독해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시간에도 한 3편이나 4편 읽고 계속 9강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